안녕하십니까? 배팅 부동산 가계의 적정한 임대료 관심법으로 정하나 특혜가 계속되면 권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국토부 보도 자료인데 우리 가계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. 공정임대료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. 이런 내용인데 핵심은 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상가 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어떤 기초를 마련했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자, 업무 처리 절차를 보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그 조정 신청을 하면 공정임대료 산정 의뢰 여부 검토를 분쟁조정위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분쟁조정위 사무국에서 감정평가사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공정임대료에 대한 자료를 받은 다음에 그 받은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공정임대료를 산정한 공정임대료를 활용하겠다. 이런 업무 처리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6개 시범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여기서 좀 더 보면 그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보시면 그 코로나19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임대인은 좀 나쁘고 임차인은 좀 영세하고 피해받는 이런 계층이다. 이걸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여기서 좀 기분이 좀 많이 나빠서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계속 보면 어디다가 이 내용을 문의해야 될지 문의하는 안내 번호가 나오고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요런 것들을 참조를 해라 라고 해서 제가 저 박스 친 저 rentadr.lh.or.kr 여기 들어가서 좀 더 봤습니다.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주택 임대차 분쟁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둘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정 절차는 둘 다 똑같습니다.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고 조정 절차를 개시한 다음 심의 조정을 해서 조정안 작성하고 당사자들이 수락을 하면 조정이 성립돼서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. 자, 조정의 성립 등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. 개소리라는 이야기죠. 그 이유는 지금 나옵니다. 그 조정의 효력. 요약하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이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. 바꿔 말하면 임대인 임차인 중에서 둘 중 하나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이거 말짱 헛일이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하니까 역시나 조정의 효력은 양쪽에서 다 수락하는 경우에만 성립을 한다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. 자, 왜 에블레인지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첫 번째 적정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
아주 간단한 겁니다. 그냥 임대인이 말하는 거죠. 임대인 say 200. 네, 한 달에 $200. 그럼 임차인이 보고서 또 말하는 거죠. 임차인이 say 하는 거죠. 콜 하면 거래 성립하는 거고, 조금 뭐 비싸다 싶으면 DC 이렇게 외치면 뭐 조정해서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겠지요. 그리고 또 증액, 임대 증액 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 또 무작정 뭐 임대료를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, 또 올린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임차인이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죠. 이런 합리적인 어떤 그 적정 임대료 선이라는 게 지금 또 있는 것인데, 이걸 뭐 왜 관여를 하는 것인가? 지금 뭐 제가 그 소상공인, 그 다음에 자영업자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. 자, 이것을 하려면 주택도 해야 되는데, 지금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주택은 그 적정 임대료 대상이 아니고 지금 상가만 지금 업무 협약을 해서 간평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상가만 관여한다. 여기에 제가 기분이 좀 나쁜 거죠. 적정 임대료는 뭐 임대인 임차인 지금 또 잘 맞는 것인데, 이게 싫으면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것이고, 또 공실 나면 또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으니까 임대인은 무작정 또 높은 임대료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. 그래서 다 끝나는 건데, 여기서 왜 정부가 관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, 사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2번입니다. 2번. 특혜가 계속되면 권리이죠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택 임대인들은 지금까지 임대소득세를 내지도 않고, 주택이 100주택이 있어도 다주택자 중에서도 100채를 소유한 사람도 임대소득세, 종합소득세는 거의 뭐 안 낸 사람들인데, 이런 사람들보다도 왜 상가 임대인들을 더 이렇게 괴롭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. 그 상가 임대인들은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고충이 크죠. 지금까지 꼬박꼬박 세금 엄청나게 내왔던 사람들입니다. 이런 사람들을 왜 또 박해를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, 사실. 저는 뭐 주택도 임대를 해봤고, 상가도 임대를 해봤고, 지금 또 임대를 다 하고 있고, 그래서 제가 어느 한쪽을 편들 이유도 없고, 편드는 것이 아니고,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주택 임대인들은 지금까지 엄청난 특혜를 받아왔다. 사실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왔었다. 반면에 상가 임대인들은 아주 착하게 계산서까지 발행을 해가면서 임대소득세, 종합소득세 다 엄청나게 낸 사람들이다. 그러니까 그 다주택 특혜는 제발 그만 주고, 그 착한 상가 임대인들을 그만 좀 괴롭히자,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,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렵다라고 하는데,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천차만별인 거죠. 이들 중에서는 주택을 여러 채 구매해서 다주택 특혜를 받아서,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아들 한 채, 딸 한 채, 와이프 한 채, 그다음 남편 한 채, 모두 한 채씩 다 들고 있으면, 이게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종부세도 거의 안 냅니다. 그렇게 다주택자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에서 상가는 임차를 하는 거죠. 주택은 여러 채 들고 있고 상가는 하나를 딱 빌리는데, 거기서 또 이런 특혜마저 본다면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겠습니까? 이것은 정말 개 같은 경우입니다. 이거 알고 보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,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, 제가 경험담이 있거든요. 그 임차인 중에서 진짜 나쁜 사람 있습니다. 일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당하기도 했고, 어떤 그런 실제 사례가 있는데,
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, 이번 시간은 이렇게 상가임차인, 상가임차인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. 이 사람들이 주택을 다량 소유한 다주택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,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가면 안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특히나 그 상가 임대인들은 주택 임대인들에 비하면 애국자다. 물론 주택 임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가도 임대하고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, 자, 굳이 딱 하나를 하는 임대인이 있다라고 하면 상가 임대인이 주택 임대인보다는 훨씬 더 애국자다. 있는 대로 세금 다 내고 있는 사람들이다. 그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, 다음 시간은 그 못된 임대인들, 못된 임차인들의 그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